폭탄주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미 1930년대 미국에서는 부두 노동자들이 적은 돈으로 빨리 취하기 위해 싸구려 위스키와 맥주를 혼합해 마셨고, 제정 러시아 때 벌목공들은 시베리아의 추위를 이기려고 보드카와 맥주를 섞어 마셨다. 하지만 갖가지 다양한 술을 황금 비율에 맞춰서 섞고 그 섞는 과정을 하나의 예술 행위로 승화시키며 심지어 거기에 자격증까지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 폭탄주의 진정한 의미는 성공 신화이다. 술을 마시는 동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먹은 걸 다시 꺼내 확인하고 다음 날 머리가 깨지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내는 그 성공 신화. 폭탄주를 마신 사람들은 왜 성공했을까? 바로 고통을 참는 진심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고 미친 짓 같지만 이것보다 진심을 더 잘 표현하는 법을 찾지 못해서 오늘도 우리는 폭탄주를 마신다. 진심을 담아 말아서. 그리고 이 진심을 주고받는 한국인은 심정 중심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중앙북스에서 펴낸 어쩌다 한국인이란 책입니다. 이 어쩌다란 말이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말 중에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라고 말할 때의 어쩌다는 무슨 연유로, 어떤 이유로 라는 의미가 되고요. 어쩌다가 돈이 굴러 들어왔는데 란 말에서 어쩌다는 우연히 라는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이 된 것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도 우연도 아니죠. 하지만 한국인이 아닌 한국 앞에 어쩌다를 붙이면 말이 되는 듯합니다. 어쩌다 한국. 어쩌다 한국이 지루한 천국도 아닌, 행복한 지옥도 아닌 지루한 지옥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면 이런 제목이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허태균 교수는 어쩌다 어른이란 TV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분을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이며 심리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준 덕분에 심리학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높아졌고요. 심리학 관련 서적도 많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허태균 교수는 한국에서 심리학은 내가 왜 그랬는데를 이해하고 그래서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그런 내가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적다고 말합니다. 이를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국인이 된 것은 이유가 있거나 우연도 아닌 운명이지만 어쩌다 한국이란 사회를 만든 건 어떤 이유도 우연도 아닌 바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짧은 시간 동안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동시에 OECD 국가 대비 국민 행복지수 역시 최하위, 사회적 갈등 지수는 2위, 자살률은 11년째 부동의 1위다. 세계 여러 국가를 여행해보면 한국만큼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를 찾기도 쉽지 않은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회는 헬조선, 7포 세대 등의 불만들로 가득 차 있다. 또 사회 전반에 불신이 만연해 있는데 최근 일어난 각종 사건과 스캔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하면 아주 생매장을 시켜버리겠다는 듯 달려드는 모습을 보인다.
과거에 대한 평가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채워지지 않는 현재의 욕구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짓눌린 모습은 사춘기 청소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는 극에서 극을 달린다. 한 국가의 발달 과정을 인간의 발달 과정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를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 문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되는 어떤 고유한 심리적 특성이 있기에 양극화된 사회의 모습을, 그 양상을 보이게 된 걸까요? 이를 작가는 본문에 앞서 프롤로그에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한국 사회의 6가지 동력.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 문화는 또 한국인들의 심리적 특성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효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효를 행하는 사람이 많고, 효를 행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자연히 효도 문화를 가지게 된다. 정직한 사람이 대부분인 사회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을 가지고 있고, 신뢰가 있는 문화에는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한국 사회답게 만드는 그 동력은 결국 한국인들의 특성이 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한국 사회가 6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주체성, 가족 확장성, 관계주의, 심정 중심주의, 복합 유연성, 불확실성 회피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인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영향을 받는 대상이기보다 타인이나 사회에 영향을 주는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절대 무시받고 못 사는 한국인의 주체성이다. 가족 확장성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모든 사회 조직을 가족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국가, 회사, 학교, 지역사회에도 모두 가족과 같이 무한 책임과 정의, 절대 신뢰 등의 원칙을 적용하려 한다. 또한 한국인의 행동은 집단주의보다는 관계주의의 원리를 따른다. 집단과 조직 속에서의 공식적인 역할보다는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한국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는 그 행동 뒤에 숨겨진 마음, 그 심정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좋다고 해도 100% 믿지 못하고 싫다고 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심정 중심주의는 한국 사람끼리의 끈끈한 무언가를 쉽게 만든다. 복합 유연성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선택을 피하고 포기를 싫어하게 만든다. 모든 것은 서로 다 통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성향은 오히려 하나를 얻는 대신에 그 이상을 잃어야 하는 선택을 이해하기 힘들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경시하고 꺼리는 불확실성 회피 성향을 보이는데, 이는 한국인의 결과주의적인 태도와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것과 맞물린다. 한국 사회가 물질적인 만족과 객관적인 평가에 의존하면서 정신적인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런 한국인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세상에 정우성과 비슷한 눈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정우성과 비슷한 코를 가진 사람도 있고, 정우성과 비슷한 몸매를 가진 사람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우성밖에 없다. 그래서 정우성은 정우성이다. 문화적 특성도 이와 똑같다. 한국인과 한국 문화의 특성은 다른 문화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일부 다른 문화에서는 한국만큼 강하게 발견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문화는 그런 특성들의 고유한 조합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고 6가지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문화는 세상에 한국 사회밖에 없다. 그래서 그 6가지 동력이 바로 한국 사회를 한국 사회답게 만드는 것이다. 이 책은 이 6가지 동력을 각 챕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각 챕터에서 발췌한 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체성, 내가 한턱 쏜다에 숨겨진 본심. 누구나 나는 잘났다고 믿으면서 산다. 하지만 그게 지나쳐서 너보다 내가 낫다, 넌 못났다까지 이르면 나르시시즘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자기 잘난 맛이나 나르시시즘은 서구 사회가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단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넘어 일반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존재감과 스스로 선택하는 결정성이 강한 서양 사람들은 자신의 주체성을 높게 지각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환경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선택해서 한다는 것을 중요시한다. 서양 심리학자들은 통제 욕구를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로 인식해왔다. 반면에 동양인들은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자신을 사회적 영향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공손한 언어적 표현을 선호한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를 보면 이런 동양 문화적 특성은 주체성 측면에서 일본에만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양의 전유물인 줄만 알았던 잘난 맛의 최고는 의외로 중국 사람들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한국 사람들도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고 인식되는 것을 즐긴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가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왜 꼭 자기 자신을 사진 한가운데 넣어서 찍을까? 외국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진에 담을 뿐 그 안에 자기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자신이 빠진 사진은 무효다. 실제로 멋진 풍경 앞에 너무 많은 사람이 서 있어서 그 풍경이 뭔지 안 보이는 사진도 많다. 그런데도 연신 그렇게 사진을 찍는다. 왜? 바로 자신이 그곳에 왔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다. 실컷 구경은 가지만 그 풍경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다. 주체성을 한국에서 제일 많이 연구한 일본인인 이누미야 요시우키 교수는 한국인의 행동 중에 가장 특이하다고 여겼던 것이 바로 한턱 쏜다라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한턱 쏜다는 것은 그냥 돈을 내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기가 오늘 주인공이라는 얘기고 자기의 존재를 마음껏 드러내고 싶다는 의미다. 만약 이런 목적 없이 그저 돈을 내주는 것에만 의의를 두었다면 조용히 돈을 미리 낸다. 접대를 하거나 어른을 대접할 때 식사 도중에 마치 화장실 가듯이 조용히 나가서 계산을 하지 아무도 자기가 쏜다고 떠벌리지 않는다. 하지만 보통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는 한턱 쏜다. 만약 이때 얻어먹는 누군가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한턱 쏘는 사람보다 더 부각되면 그 한턱은 쓸데없는 돈 낭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눈치 없는 사람 혹은
다시는 상종 못할 인간이 된다. 한국 사람은 모두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기회를 목말라 한다. 그래서 오늘 밤도 외친다. 오늘은 내가 쏜다. 근데 언제까지 쏠 수 있을까? 앞으로 쏠 일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걸까? 내가 누군지 알아의 숨은 심리. 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갑을 관계의 내용과 정도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심리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개인의 고유성이나 독립성, 개인적 성취와 목표를 최우선시하는 개인주의보다는 집단과의 화합, 조화, 공존을 중시하는 집단주의에 가까운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집단주의가 아니라 수직적 집단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정확한 표현이다. 흔히 문화적 특성을 묘사하는 요인으로 개인주의, 집단주의 구분이 있지만 이 요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세계의 문화적 차이가 너무 다양하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그래서 해리 트리안디스와 같은 비교문화 심리학자들은 수평적, 수직적이라는 새로운 요인을 제안했다. 이 분류에 따르면 한국은 집단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경향성을 지닌 집단주의에 해당한다. 여기에 사회적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보다는 위계적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선호한다고 밝혀졌다. 즉, 자신이 속한 내 집단에 단지 더 애정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더 우월해야 한다는 심리인 것이다. 내 집단 내에서도 같은 구성원들끼리 평등한 것보다는 위계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런 수직적 집단주의 특성을 지닌 한국인들에게 갑을 관계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일본도 우리와 같은 수직적 집단주의에 속하지만 양국은 여러모로 큰 차이를 보인다. 본래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문화에서 한 집단이나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나 역할에 민감하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전체 속의 작은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한국인에 비해 일반적으로 순종적인 일본인이 주어진 역할의 완결성을 추구하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분석과 일맥상통한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집단 속의 작은 존재이기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기를 원하고 주어진 역할이나 원칙보다는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무시당하는 느낌에 예민하다.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거나 존재감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 때 한국 사람들은 무지하게 짜증낸다. 또 규칙과 원칙, 정해진 바대로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집단 속에서 서로의 행동을 집단의 작용으로 보기보다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쌍방 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규정하게 된다. 이런 한국 사람들의 관계성과 주체성이라는 특성이 수직적 집단주의를 만날 때 단순한 갑을 관계가 고약한 갑질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와 같은 공식적인 역할 관계보다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신의 존재감이 인정받아야 하며 그 존재감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내가 누군지 알아? 를 외치게 된다. 당연히 이런 외침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신감이 없거나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해방과 전쟁을 겪으며 자라난 한국 기성세들은 매우 불우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자부심도 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정체감과 존재감을 확인할 기회 없이 지난 70년을 달려왔다. 그래서 사실 한국의 많은 기성세대들의 존재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자식, 누구의 상사, 누구의 친구, 누구의 부하 등과 같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이런 관계적 존재감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는 상황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동시에 좌절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갑질은 바로 그런 존재감의 상실에서 비롯된 분노가 원인이었다. 결국 존재감이 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위협받을 때 대개 갑질을 통해 그 관계를 갑을관계로 규정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매우 불쌍한 방어적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기업 오너의 가족이든 식당 손님으로 온 보통 사람이든 택시를 탄 승객이든 이들의 갑질의 시작은 대부분 너 나 무시하지로 시작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를 외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하나밖에 없다. 더 많은 한국인이 자신의 존재감을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있게 될 때 한국 사회의 갑질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가족 확장성, 한국형 국가 모델, 큰아버지와 조카. 세상의 모든 사회 구조에서 가족은 사회관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가족을 가장 중요한 관계로 간주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점에는 세상 어디에도 차이가 없다. 서양에서도 가족은 동양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진다. 서구 히어로 영화의 스토리들 대부분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영웅의 활약담인 것만 봐도 그렇다.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것은 세상 어디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가족주의로 규정하고 특히 서양에 비해 가족애가 더 강하다는 양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한국만이 지닌 가족적 특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 게다가 이미 심리학에서는 북미와 남미의 가족관계를 비교해서 남미의 가족애가 훨씬 강하다는 양적 차이를 보여주는 가족주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 가족의 특징은 그런 양적 차이가 아닌 질적 차이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가족의 개념은 유교의 효사상에 근거한 동양적인 수직적 특성을 넘어서 가족 개념의 사회적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즉, 한국인들은 가족을 유달리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 혈연으로 묶인 가족의 범위를 뛰어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체계를 가족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인간관계를 너무나도 쉽게 혈연관계로 환원해버린다. 식당이나 가게 등 주변 어디를 가도 남에게
가족이나 친척에게 사용되는 호칭인 아저씨, 아주머니, 오빠, 언니, 동생으로 부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심지어 골프장 같은 곳에서는 중년의 아저씨, 아주머니급의 고객이 아무렇지도 않게 20대의 캐디를 언니라고 부른다. 오히려 아가씨나 총각, 처녀와 같은 말은 타당하게 쓰여야 할 정확한 용어이지만 이는 어색할 뿐만 아니라 왠지 성희롱 같은 의미로 오해되기도 한다.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빠의 친구는 삼촌, 엄마의 친구는 이모라고 부르라고 강요당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강요라는 것은 진짜 이모가 아닌데 왜 그렇게 불러야 하냐고 물어보는 순진무구한 아이에게 뭘 그렇게 따지냐고 짜증을 내는 부모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학가 근처 하숙집이나 단골 식당에 가면 주인 아주머니를 엄마나 어머니로 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친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 과거 우정의 무대란 TV 프로그램만 봐도 전우의 어머니에게 몇백 명이 모두 어머니라고 외치는 장면도 있지 않은가. 이게 뭐가 이상하냐고? 가족주의가 그렇게 강하다는 남미에서도 절대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닌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 왜? 그럼 진짜 어머니가 섭섭해하니까. 남미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뿐이다. 가족이 그렇게 고유하고 중요하다면 실제 가족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남미의 가족주의가 더 말이 된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주변 아무하고나 가족을 만든다. 이 모순적인 측면이 한국적 가족 확장성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제는 가족의 원리로만 운영되기에는 한국 사회의 모든 조직과 집단이 지나치게 확장되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다. 오랫동안 누적된 좌절이 가족 확장적 한국 사회에서 향해 갈 곳은 하나다. 바로 정부와 그 대표인 대통령이다. 사실 세월호 사고와 그로 인해 일어난 피해와 고통의 원인과 책임을 전체 100%로 계산할 때 대통령 개인이 차지하는 원인과 책임의 정도는 얼마나 될까? 세월호의 선주인 유병언과 그 일당, 그 일당이 과거에 저지른 수많은 잘못들을 덮어주는 데 기여한 사람들, 세월호 개축을 허가하는 데 관여한 사람들, 그 사이에서 각종 부패와 비리로 세월호의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한 사람들, 그날 세월호의 과적을 한 사람들, 그 무엇보다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온갖 실수와 태만, 무능과 혼란을 저지른 해경과 관계기관들까지 일정 부분 그 원인과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개인으로서 세월호 사고를 일어나게 했거나 설사 대처를 잘못한 것에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도 별로 크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산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만약 그런 주장을 내세운다면 그런 사람은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은 단지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다. 가족 확장적 한국인들에게 대통령은 곧 어버이와 같은 존재처럼 여겨진다. 군사부 일체의 의미가 아직도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건
국민이 대통령을 대할 때만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국민을 대할 때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한국 사회가 메르스와 심각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누군가가 농담 삼아 옛날에는 역병과 가뭄의 책임이 군주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 비록 농담이었지만 한국 사람의 마음이 아직 그러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게 누가 됐건 바로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의 리더들이 선출된 것이다. 만약 한국인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자질을 가진 다른 리더가 선출될 수도 있다. 더구나 어떤 조직의 리더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그 조직이 크든 작든 한국인의 이런 특성 때문에 누리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 교수인 필자도 가끔 한국에서 학생들을 대하며 미국에선 학생들에게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교수들이라면 생각하지 못할 혜택들을 학생들로부터 받고 있기도 하다. 둘 다 포기할 순 있어도 어느 하나 좋은 것만 가질 순 없는 노릇이다. 대중의 힘을 얻어 리더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뽑힐 때는 대중의 마음에 기대고 뽑히고 나서는 이러한 마음이 잘못됐다는 논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너무 다르다는 간사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보다 더 고민해야 할 문제는 이런 한국인의 마음이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느냐일 것이다.